제가 이제 오늘 강의에서 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과학적 사회주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앞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적 사회주의 출현이 앞부분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그 전서가 많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노동운동이나 진보운동이 좀 우여곡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치적으로 보면 그 자유주의자들을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운동도 있고 거기에 이제 독자적인 운동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비판적 지지, 뭐 독자적 정치 세력화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또 갈등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을 만들고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독자적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됐는데 한 2000년대 한 중반부터는 오히려 막 그 민주대열함 쪽으로 오래 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우리나라 운동에서 아까 19세기 중반에 이미 이제 그 서유럽의 노동운동은 독자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 운동이 이 전사가 조금 약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막 오른쪽으로 가서 거의 지금 민주대연합이나 이렇게 가면서 자유주의 세력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진보 정당들이 뭐 정의당은 뭐 그런 상황이고 요번에 대선 때 독자를 나왔지만 그 전까지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은 그 단일 후보로 해갖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그만큼 좀 우리가 앞으로 운동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 토대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문재인 정권 등장한 이후로 오히려 이제 그런 조건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자꾸만 이제 뭔가 자유주의 세력들한테 의존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술을 취하면 곤란하고 이거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영국이 좀 그렇게 한 상당히 오랫동안 갔어요. 예, 거의 이제 실리주의로 가면서 뭐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 지지하면서 거기서 뭘 좀 얻어내는. 근데 이게 오히려 좀 역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좀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학적 사회주의 출현인데요. 그러니까 막스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다 본 거예요. 주체적 발전이 흐름도 보고 하면서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지와 달리 가는 어떤 세력이고 또한 노동자 계급의 역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공산적 사회주의자들을 공부도 하고 막스가 정말 역사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옛날 역사를 뭐 공부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바로 앞에.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도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스의 어떤 과학적 사회주의를 실현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서 배운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측면에서도 보니까 옛날에는 다들 뭐 시민글에서 동일한 것 같았는데 실제 역사를 이렇게 보면 뭐 별로 안 그런 것 같다라는 것도 많이 보죠. 이미 프랑스 혁명에서조차도 그 부르주아지하고 봉건계급만 있었던 게 아니라 노동자들도 있었고 노동자들이와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는 같은 게 아니더라. 근데 이제 보통 그 혁명 때 보면 부르주아지들이 민중혁명이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보면 실제로는 민중혁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자기 이석을 챙기는 식으로 체제가 정리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세상을 보는 거에 대해서 재정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민주주의 정도의 어떤 수준의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나와서 자기가 이제
그 신문사 편집장을 하면서 막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를 좀 기사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질적 이해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뭐 이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물질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점점 생각이 발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발전해서 사회주의를 이 앞에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제가 이번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할 때 앞에서 그 주제들이 맨 앞에 있게 됐던 것도 그냥 우연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역사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앞에서 보면 역사유물론이라고 이렇게 했죠. 뭐 역사적 유물론, 어떨 때 일본식으로 유물사관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역사를 설명할 때는 주로 사상이나 이념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것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구현하는 위인들의 역사, 그다음에 왕들의 역사, 영웅들의 역사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막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반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세상을 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젊은 사람이죠.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있을 시기에 이렇게 20대 후반이죠. 막 보니까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사가 그냥 그야말로 뭐 이념이 발전하면서 좀 고상한 것들이 점점 이렇게 발전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들이 물질적 생산관계 속에서 뭐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질적 생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맺는 관계, 그게 생산관계죠. 앞에서 배우신 내용이에요. 그 생산관계가 토대가 되고 정치나 뭐 이념 이런 것들은 우에 있어서 이제 상부구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토대가 있어서 상부구조가 규정되는 것 같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도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역사를 보던 시각에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야말로 중요하지 않다고 봤던 부분들이 오히려 중요한 요인이 된 거죠. 그리고 앞에서 배운 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토대 상부 구조가 있는데 또 이게 또 뭐냐면 그냥 옛날 토대가 상부 구조가 있고 생산관계가 있고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발전하다 보면 모순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생산적과 생산관계에 모순이 생기면 이제 사회적 변혁의 시기가 되는데 이 생산관계를 변혁시키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변혁시키는 것이 결정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인용한 내용이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인데 사실 역사적 유물론의 핵심을 거의 한 페이지에 다 요약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즉 인간은 그들 생활의 사회적 생산에서 그들의 물질적 생산 재력의 일정한 발전 수준에 조응하는 게 쭉 나가는 이게 바로 역사적 유물론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앞에 설명해서 아직 안 드린 건 뭐냐면 부르주아지들 같은 경우에 자본가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수긍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회적 계급으로 출현할 때 전형적으로 봉건계급과 싸워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정말 옛날엔 사회적으로 부르주아들이 뭐 나중에야 뭐 돈도 많지 초기에 부르주아들은 돈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막 사회적으로 대접도 못 받고 그야말로 귀족이나 뭐 승려들이 지배하고 하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하는데 자기들이 뭐 생산도 하고 뭐 장사도 하면서 부를 축적해서 왜 우리가
특권 계급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관여해가지고 자기들이 앞장서가지고 민중들하고 같이 혁명을 일으켜놨더니 혁명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런 얘기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뭐냐면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자본주의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막스는 뭐냐? 왜 자본주의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본주의조차도 적재적 생산관계고 영원히 가지 못한다. 그 자본주의조차도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생산관계와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체제도 물론 뭐 기계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 의해서 사회주의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요새 많이 얘기되는 게 뭐냐면 이제 자본주의가 공황 상태가 상당히 오래 가고 있어요. 지금 뭐 2008년도 공황이 일어나가지고 뭐 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는데 10년 동안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물건을 만드는 능력은 뭐 자본주의는 탁월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뭐 주문이 세도에서 자동차를 뭐 20만 대를 뭐 만들어가지고 빨리 미국에 수출해달라 그러면 그건 아주 되게 쉽게 해요. 자본주의는 정말 대단해요. 그런 거는 뭐 엄청나게 생산을 해내는데 문제는 그 만들어진 것들이 안 팔려요. 이상한 일이죠. 옛날에는 봉건 시대에는 뭐 없어서 많이 고생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자본주의는 특이한 일이 벌어졌죠. 너무 많은데 나한테 그 물건을 살 만한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슷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자본주의도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공산적 사회주의하고 다른 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공산적 사회주의자들은 뭐냐면 현실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막스의 이제 사회주의가는 어떻게 되냐면 사회주의는 뭐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조건과 모순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고 또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필연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막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죠? 뭐가 있냐면 어떤 내적 요인이 있어서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막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도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교양도 많고 뭐 이거 시간 놔두면 이거 점점 좋아져. 그러면 그게 또 한두 명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면 그건 어떻게든지 못 막아요. 근데 역으로 겉에서 주입되는 것은 그걸 차단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변증법인데 자본주의의 내부에서 사회주의 요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생산력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의 생산 자체가 사회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뭐 그런 농담도 사실 진실이죠. 그러니까 이재용이 구속되니까 삼성이 돈을 더 잘 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용이 없어가지고 삼성이 뭐 안 굴러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본가가 없이도 이제 세상은 잘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재용이 뭐 감옥 들어가지고 뭐 삼성이 뭐 운영이 안 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존재가 된 거죠 이미. 다만 사적 소유를 하고 있어서 그걸 지배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역사를 그 바라보는 시각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로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올 때는 이건 누구든지 인정을 해요. 이게 무슨 왕조가 됐든 뭐 공화제가 됐든 어느 나라도 한번 자본주의가 시작되면 자본주의가 옛날 봉건 시대로 돌아간 적은 없어요. 역사상. 그죠? 일본도 뭐 옛날 봉건 시대에 지금 다시 봉건으로 돌아간 나라가 아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왕조지만 거기가 지금 봉건 시대, 자본주의 시대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본주의에도 적용시키면 이 사고를 적용시키면 사회주의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갑자기 사회주의가 오는 게 아니라 주체가 투쟁을 해야 되겠죠.
노동자 계급이 투쟁이 주체가 되고 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눌려가지고 있으면 뭐 1,000만 명이 모여 있어도 자본가들한테 꼼짝 못하는 임금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1,000만 명이 깨면 무서워요. 촛불도 뭐 박근혜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한 200만 모여서 하니까 뭐 꼼짝 못하잖아요. 그럼 비슷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뭐냐면 과학으로 만든 게 뭐냐, 역사를 보는 시각이 확 달라졌다. 그게 사적 요물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잉여가치론이에요. 이 공산적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적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 억압과 착취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다들 뭐 그런 것 같다 하는데 막상 착취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착취가 벌어진다 그러는데 무슨 착취가 벌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도 자본가들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착취사회다 그러면 자본가들은 도대체 뭐가 착취사회냐 그래요. 왜냐면 그 노동자들한테 뭐 와서 8시간 일을 하고 뭐 어떤 조건에 일을 하고 하면 얼마 주겠다 그렇게 다 계약을 하잖아요. 뭐 강제로 뭐 목을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되는 건데 도대체 뭐 어디서 내가 너 주머니에 있는 뭘 이렇게 뺏어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착취가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바로 과학적 사회주의는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착취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것을 설명한 것이 잉여가치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 임노동과 자본에서 공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것은 그 어떤 자본주의를 보는 시각에서도 과학성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해준 그런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공부한 내용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누가 한 분이 좀 이 필요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잉여노동시간 개념을 써서 어떻게 해서 잉여가치가 발생하는지 누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임금이 뭐죠? 임금을 뭐를 임금이라고 그러죠? 임금을 뭐를 임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임금을 가령 이제 뭐 150만 원을 받는다, 뭐 200만 원을 받는다,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300만 원은 뭐의 가치라고 그러죠? 뭐의? 우리가 이제 배웠던 용어를 써야 돼요. 그냥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라고 그러죠. 노동력의 가치. 그 노동력의 가치인데 그때 그 임금이 가령 노동자가 8시간 일을 하면 8시간만큼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임노동과 자본에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강학 동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본가하고 이제 그 일을 할 때 임금을 얼마 받고 하면 계약을 하잖아요.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하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임금은 그 사람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정도의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해당되는 것만 준다고 그래서 필요노동이라고 그래요. 필요노동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근데 그 필요노동이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생산력이 워낙 발전해서 굉장히 노동시간이 좀 줄어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시간이면 8시간을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자본가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다른 거 4강에 설명하면서 그 자본주의하고 봉건주의하고 구별한 적 있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하루에 일을 하면 이게 이렇게 나눠서 이게 필요가 되고 잉여가 되는데 농노는 이렇게 일하는 데가 완전히 다르고 3일은 일을 하고 자기 땅에서 일을 하고 3일은 직영지에서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가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리는 같아요. 3일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3일 일하면 농노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고 살고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노동력이 재생산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나머지는 영주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다른 건 뭐냐면 이렇게 딱딱 시공간적으로 분류가 안 되고 사실상 잘 인식을 못하는 상태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제 덧붙이면 봉건 시대보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생산량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가령 옛날에는 옷 하나 만들려면 옛날에 집에서 한번 옷 하나 만들려면 노동 엄청 들어가요. 어머니가 진짜 옛날엔 옷도 만들어서 막 입혔잖아요. 그러려면 거기 노동 엄청 들어가고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만들려면 그거 다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근데 요새는 뭐 그런 옷 하나 만들려면 기계 돌려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들어가는 몫이 자본주의에서 더 줄어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과학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과학이 되는 것이냐? 근데 왜 노동자가 그러니까 봉건제 시대에는 농노가 3일 동안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을 안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옛날에는 영주가 그 사형을 시켰어요. 그 주거지를 위탈해버리면 죽였어요, 진짜로 뭐 그냥 뭐 가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농노가.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가령 A라고 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편의점에서 일을 안 하면은 뭐 감옥까지는 안 하면 다음날 감옥까지는 안 쳐.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령 공장에서도 뭐 일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형사처벌 받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게 징계나 이런 것들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도. 그런데도 사실 현대자동차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 공장을 잘 떠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거기서 일을 하지 않으면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 자동차를 만드는 그 생산수단은 노동자들이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임노동과 자본 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생산수단이 어떻게 돼서 그렇다고 했죠. 생산수단이 소유관계가 어떻게 돼요? 소유가 어떻게 되냐면 소유가 자본가한테 독점이 된 거죠. 생산수단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으로 자기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신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임노동과 자본 관계를 끝내려면 어떤 것들을 끝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그걸 이제 영어로 딱딱 깔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해야죠. 그래서 왜 과학적 사회주의에서는 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가?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과학적 사회주의는 이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착취가 어떻게 일어나고 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모순이 발전하는지를 과학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잉여가치론은 그건 아니지만 잉여가치론을 토대로 해서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왜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지고 왜 자꾸만 공황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해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자본주의는 착취사회다 그러니까 뭐 착취를 없애면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됐다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잉여가치론하고 사적용론이. 근데 여기서 쭉 이제 모든 게 그래. 모든 것이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있으면 그 원리가 다른 데에도 무수히 발전된 형태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공산적 사회주의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사회주의를 건설할 주체는 뭐냐면 설득의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체는 노동자 계급이 꼭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웬처럼 자기가 자본가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노동자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노동자가 주체가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각자들이 주체가 되는 거죠. 먼저 깨우쳐서 뭔가 이 바람직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막스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역사도 뭐 보고 자본주의를 보다 보니까 사회주의의 주체는 누구냐? 노동자 계급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노동자 계급이 사회주의 주체다 그러면 그냥 뭐 멋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에서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노동자 계급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 속에서 역사적인 부분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교재에 제가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임무라고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다음에 다른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발전된 것들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노동운동하고 뭐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노동자 계급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왜 강조할까? 그러니까 착취를 받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착취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데 착취를 받고 있는 계급은 노동자 계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 보면 노동자 계급보다도 더 착취를 받는 그 사회 계급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뭐 지금은 이제 인구수에 많이 줄었지만 농민 소농들도 엄청나게 수탈을 당합니다. 노동자 못지않게. 그런데 왜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자 계급을 이렇게 강조할까? 그거는 뭐냐면 노동자 계급이 가장 착취받는 계급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바로 기계적 대공업의 상황에서는 미래를 대표한다라고 보는 거죠. 점점 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노동자 계급의 역할은 커집니다. 커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가 계급들은 갈수록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이재용이 없어도 그 삼성이 더 잘 되듯이 뭐 그동안에 뭐 그 재벌들이 돌아가면서 감옥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 김승현도 갔다 오고 SK의 누구죠? 이름이? SK는? 최태원인가요? 그래서 뭐 골고루 그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회사 재벌이 망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본가들이 그 소유주가 없어도 이미 지탱되는 사회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노동자 계급은 뭐냐면 어떤 그 사회주의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또 억압과 착취를 없앨 수 있는 보편적 해방을 이룰 수 있는 계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또 그 얘기가 나오냐면 여태까지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 전형적인데 같이 부르주아지도 우리는 부르주아지니까 너희 민중은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프랑스 혁명한 게 아니에요. 영국도 그렇고 다들 민중혁명을 한 거예요. 다 민중으로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민중이라고 했지만 거기서 새로운 지배계급이 출현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주의에서 노동자 계급은 또 그런 것이냐? 그러면은 곤란하죠. 소련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했는데 또 노동자 계급이 또 아는 계급이 또 지배계급이 됐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런 역사까지 뭐 다 나중에 다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노동자 계급이 정말 진정한 혁명으로 가면 그 노동자 계급이 새로운 지배 계급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보편적 어떤 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뭐 정치 투쟁과 국가, 노동조합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요 세 개를 한꺼번에 사실 둘로 나눠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으로 그냥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좀 해보면 과학적 사회주의의 출현에는 이러한 전사가 있었다. 이 전사는 뭐냐면 바로 그 사회의 발전과 또 그 사회의 어떤 주체의 발전을 반영한 겁니다. 이 과학적 사회주의. 그리고 공상적 사회주의처럼 앞서 있는 우리가 이제 선행 사상을 비판적으로 극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갑자기 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언뜻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바로 역사와 현실과 앞에 있는 사상들의 한계점을 다 극복해서 반영한 것이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저희가 뭐 촛불도 분석하고 그래요. 촛불도 분석하고 현대 한국 사회도 분석하는데 그 분석하는 것은 그냥 멋있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분석이 정확하다고 하면 미래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발전을 추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가 처음에 출현했을 때는 정말 뭐 막스나 이런 사람들이 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젊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후에 20년, 30년이 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자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고민도 하고 할 때 보면 이게 보니까 막스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게 뭐 위대한 사상이고 훌륭한 분이니까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라 얘기를 자기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현실을 잘 얘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많이 나온 거예요. 독일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사회주의가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거 같아요.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은 차를 잘 몰고 갈 수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올라갔다가 사고 나죠. 그 식으로 세상의 어떤 그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그 과학의 힘으로 갑자기 없는 추세가 아니라 있는 추세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는 그 후에 다른 사회주의 사상에 비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계급투쟁을 한쪽에서 하고 한쪽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부르주아 출신 지식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결합을 해가지고 사회주의 운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노동운동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가장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단락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